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난세용 전문가님인데요. 1부부터 3부까지 쭉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실게요.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오른쪽 상단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가 나옵니다. 스캔을 해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1264057을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료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왕 난세영웅 꼭 입력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입력해 주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랑새님께서 호빵 먹으면서 시청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맛있겠습니다. 그 배가 조금 출출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저녁 드셨어요? 아니 뭐 간식 먹었습니다. 아, 네, 저녁 대신 간식을 드셨군요. 저녁은 오늘 넘기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죠. 아, 집에 가셔서 예. 네, 식사를 하시는 걸로. 파랑새님께서는 호빵을 먹으면서 시청을 하시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이 나루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린님께서 파월 일장은 비둘기파, 앵커님도 비둘기 의상 잘 신청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아이보리 색깔을 입어서 비둘기 색깔과 비슷한가 봅니다. 잘 시청하고 있다고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또 마린님께서는 난세용님 여러 가지 주식 설명 감사히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3부에서도요. 난세용님의 투자 노트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특정한 섹터, 오늘장 잘 갔던 섹터들을 살펴보도록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잘 갈 미래 유망 섹터를 또 알려주실 거죠? 오늘은 제가 섹터는 네.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테마 쪽은 왜냐면 네. 뭐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네. 보이는 테마가 없고.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업종 레포트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또 리오프닝 주가 이제 또 테마를 형성할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 항공 업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요. 한번 네. 요약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항공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을 높여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목표가를 상회한 종목은 대한항공 하나고요. 한 종목밖에 없네요. 예, 나머지는 네. 뭐 하향이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나 진에어나 제주항공, T항공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안 쳐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대한항공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뭐 이제 국내 여객이라든가 국제 여객, 뭐 화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은 이런 여객에서 어떤 손실을 화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게 이제 요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일단 어널리스트가 선정을 했고요. 네. 그럼 이제 주식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면 아까 테마주들 보면은 고점에 물리신 것들을 보면은 이 종목을 보면 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봐야 돼. 타이밍. 시간을 사는 거예요. 주식은. 예? 종목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삼성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고점에 사면 의미가 없어요. NFT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 사야지 고점에 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제가 항상 제가 모토가 그거예요.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종목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다.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린이도 계시고 뭐 고수도 제야 고수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은 뭐 종목이 좋아야겠죠. 그래도 종목을 만약에 내가 선정을 했을 때는 시간을 사야지 그냥 종목 좋다고 그냥 아무 때나 사면 안 되죠. 그리고 보면은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돈을 굉장히 어렵게 벌어가지고 쉽게 주식을 사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주식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네.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뭐 무턱대고 막 이렇게 베팅을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업종을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분석하기 전에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FSC는 Full Service Carrier여서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제 FSC가 들어가고 네. 나머지 LCC 저비용 항공사들은 LCC 돼가지고 로우 코스트 캐리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LF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로드 팩터 탑승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량 대비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간단한 지표다. 탑승률. 네. 그다음에 이제 ASK라고 어베일러블 시트 킬로미터, 유효 여액 킬로미터죠. 그래서 네. 보면은 그 1에스크란 한 좌석으로 1km를 비행하는 거를 1ASK를 한답니다. 그래서 각 비행 구간에서 판매 가능한 좌석 수를 거리로 곱한 합계가 ASK이고 그다음에 ATK는 이제 화물 탑재 중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베일러블 턴 킬로미터, 유효 턴 킬로거리요. 이거는 이제 화물에 대한 거는 ATK. 그다음에 우리 여객에 대한 건 ASK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RPK라고 있어 레비뉴 패신저 킬로미터 유상 여객 킬로. 그러니까는 돈을 내고 타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구간 거리를 RPK. 그러니까 RPK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FSK. 네. 이것도 화물도 역시 돈을 받고 운행하는 거. 아까는 이제 ASK는 그냥 ASK, APK는 뭡니까? 그냥 그 여객수에다가 거리를 합한 건데 이거는 유상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2018년 통계인데 이제 대한항공이 얘기한 건 좀 이건 바뀔 수가 있겠죠. 지금 3년 전 통계인데 유가가 1배럴당 1달러 변동 시에 그때 3천만 불의 변동이 발생했다로 2018년 기준.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겠죠. 그다음에 환율이 역시 10원의 변동 시에 815억의 어떤 외화 손익이 발생이 되고 네. 금리가 1% 변동 시에 이제 이자 비용이 910억인데 이거는 이제 차입금이 항상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지금은 의미 없는 수치지만 2018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공업종은 발 때는 유가랑 환율 금리 같이 봐야겠죠. 네. 금리는 왜 보겠어요? 비행기를 살 때 차입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외화 표시 환율이라는 걸 같이 이자뿐만 아니라 환율을 같이 봐야 되고 역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유가가 의미가 없어요. 왜?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면은 화물이 가른 실적 양극화해 가지고 이제 아까 5개 항공사를 합산을 해보니까 3분기에 네. 매출액이 3조 5,600억. 그러니까는 무려 전년 동기 37% 늘었어요. 늘었는데 늘었네요. 네. 이제 전체 매출액 중에서 화물 사업부가 무려 68%, 70%를 차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 화물 수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화물 사업부 매출액이 2조 4,150억 원, 약 전년 동기 대 60%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 증가보다는 일단 화물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FSC니까 아까 보면 대한항공의 어떤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3분기 영업이익이 4,200억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18.2% 굉장히 높은 역사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한 물류 병목 현상이 쉽게 해결될 것이 않은 가운데 화물 일드 개선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제 여객 매출액도 3,9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7%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2010년도 10월 여객 수가 30만 명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무려 열 평균 700만 명이었거든요. 700만 명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4.2%까지만 회복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이게 2010년에 2021년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30만 명이 이게 10년이 아니라 2021년인데 왜 미스타이핑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여객의 대상으로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는
약 월 평균 700만 명인데 지금 올해 10월에는 얼마다? 30만 명, 4%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 동기 대비는 늘었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안 근데 그러나 이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나라가 늘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여객 매출액이 또 2,735억 그래서 8% 늘었는데 네. 작년에도 일단 국내는 뭐 제주도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추석 연휴가 있는 3분기가 여행 성수기다. 그러나 우리 3분기 국내 여객 ASK는 약 3,354km, 100만 킬로미터. 그래서 2분기 대비는 오히려 5%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는 제주도가 4단계 격상을 했어요. 8월 달에. 그리고 제4차 팬데믹 영향으로 일단 국내 여객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국내선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단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그럼 뭐 거의 덤핑이에요. 비행기 가격을 보면 굉장히 덤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일단은 우리 국내 여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매출의 추이 보면은 화물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네요. 전체적으로 화물 비중이 이제 많이 늘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국 ASK 4차 팬데믹 영향이 3분기 보시면은 일단은 ASK가 많이 줄은 거로 나오죠. 1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회복이 아직 국제유역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아직 멀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올 1분기 대비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탑승률도 보시다시피 지금 올라가는 추세지만 아직은 멀었다는 거. 그러나 이제 국제 여객에 있어서는 이제 탑승률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여객에서는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과당 경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수익성이 낮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국제 여객에서는 탑승률은 낮지만 아마 일드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물론 또 내년 지나면 또 낮아지겠지만 현재는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거의 스톱된 상태지만 국제선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ATK는 좀 조금 좀 회복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탑승, 그러니까 화물 적재도 일단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있어서는 그 화물이 굉장히 계절적으로는 호황기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일단은 좀 이렇게 물동량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모르겠지만 뭐 수출에 어떤 뭐 밀어넣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외 여행에 대한 잠재 수요는 터지기 직전이다. 그래서 해외 여행 네이버 검색 수가 10월에도 최고치를 갱신했대요. 지금 9월부터 계속 10월까지 잠재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코로나 이제 어떤 뭡니까 백신 접종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도 어떤 거 자가격리로부터 이런 게 계속 완화되니까 이제 지금 국내에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보면은 10월에 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태국이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해졌다. 그다음에 해외 여행과 마찬가지로 태국 여행 키워드 검색 수가 역시 급증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사이판, 괌, 태국, 싱가포르 그래가지고 4개 국가에서 여행 안전 권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만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추가로 협약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거 되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객은 계단식 반등을 하고 있다. 뭐냐면 이제 V자 반등은 어렵지만 계단식으로는 오를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그 한국과 가까운 중국, 일본은 아직도 격리 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작한 2월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이네요.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 대선이 내년 3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논의가 어려워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여행 수가 많은데 즉 그 나라들은 아직은 좀 우리나라가 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백신 보급률이 낮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자가격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까지 백신 보급률이 늘어나야 된다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행 안전 권역은 다자간 협상이 아니라 1대1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아까 올해 10월달에 30만 명인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월 평균 700만 명과 비교하면 4.2배 수준까지만 회복했다는 거고요. 네. 인천 사이판 노선은 10% 수준, 감은 3%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사이판에 대한 어떤 안전, 여행 안전 권역이 5개월 동안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여객 수는 아직도 10%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항공이나 운항 편수가 아직까지는 제한이 됐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 여객은 장거리 노선, 유럽이라든가 남미, 북미 이런 쪽에서 회복한 이후에 단거리 노선이 이제 아시아라든가 이런 일본, 중국이 회복한 순서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나 유럽 지역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면은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은 자가격리들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역적인 차별화죠. 해외항공사 RPK 수익 그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북미 항공사 어떤 수익 그 비율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반면에 아태 지역 항공사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은 회복이 유한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항공사 역시 북미,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취항이 가능한 FSC가 LCC 대비해서 더 빠르게 국제교 회복세를 볼 것으로 전망해가지고 네. 지금 계속 LCC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지금 논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국내 여객 추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을 하고 있다 되고요. 국제역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게 나오죠. 그림의 차트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인천 사이판 노선 국제여객 추이도 아직은 굉장히 미진하죠, 그렇죠? 근데 네. 맨 오른쪽 2020년 9월에 좀 늘어났는데 아직도 네. 미진하고 인천 감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미 국제선의 RPK는 선진국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건 이제 유럽이고 아태 지역은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네. 근데 선진국 위주로 자가 격리 없이 해외에서 이런 짙은색 부분, 파란색 부분 약간의 요게 이쪽이 자가 격리가 없는 여행 가능한 나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업 비용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고용 유지 지원금이 중단이 되고 유가 상승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고용 유지 지원금이 이제 11월부터 중단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그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를 안 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 인건비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항공사가 고용한 임직원 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인당 급여 추이는 급격히 하락했던 배경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재무제의 영향은 FSC, LCC가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정부가 했던 지원이 종료가 되면은 유급 휴직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된다. 그러나 이제 화물 운임이 강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인건비 200억이 일단은 상쇄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반대로 LCC는 이제 무급휴직으로 전환했는데 어쨌든 간에 무급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고용 유지 지원금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네. LCC는 아예 무급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네. 대한항공은 유급이지만 그래도 화물에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수가 이제 줄었어요. 점점 줄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급여 추이는 이제 탄력 근무 제도라든가 정부 고용 지원금 이렇게 해서 차트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유가 상승인데 요거는 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요건 지나가고요. 그래서 유가 네. 상승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FSC는 화물 운임이 호황 때문에 LCC는 비행기가 안 뜨기 때문에 네. 일단 유가 상승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FSC 같은 회사들은 화물 운임의 상승이 일단 유가 상승을 상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LCC는 아직 언제 비행기가 뜰지 모른다 해서 일단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은 제한적이다 해서 항공료 가격에서 오르고 있어요. 제주항공의 영업 비용 비중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3분기 매출이 일단은 2조 3천억, 영업이익이 4,200억, 영업이익 18%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일단 높은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계속 적자를 지속이거나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해서 지금 뭐 대한항공이 지금 보시면 이 수급인데 네. 아직은 뭐 연기금이나 투시나 외국인들이 지금 뭐 사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은 조정기에 있는데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29,000원 오늘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27,000원이 저점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3만 원대 초반을 다시 오른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3만 원 이하 29,000원대 7,000원 사이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항공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 시기는 아니지만 리오프닝에 대비해서 일단은 다른 종목들은 쳐다보지 말고 대한항공만 쳐다보되 이 종목이 이제 조정받을 때만 조금씩 모아가면은 아마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때는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리오프닝 주가 테마가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되기 전에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을 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의 리포트를 또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난세홍님의 투자 노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5 057 꼭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너 종목 상담소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랑새님과 김정영님이 나가셨는데요. 어디 가셨을까요?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루미님 들어오셨고요. 호박 먹으면서 시청해 주셨던 파랑새님이 나가셨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김정현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이라서요. 주식을 배워보고 싶어서 무작정 들어왔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주식을 배워보고 싶어서 무작정 들어오셨군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님 감사드리고요. 나루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많으니까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첫 번째 종목 고민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가는 9,3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7,67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3.7% 하락한 가운데 장 초반에 8,010원 선에서 시작을 했던 시초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네요. 3.7%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9,300원, 비중이 20%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일단은 그 현대그룹으로 일단은 M&A가 됐어요. 두산그룹에서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이제 건설 기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무거운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10월 27일 날이 이제 요 날인데 이날 무려 13% 올랐거든요. 거의 뭐 22%까지 올랐다가 이제 한데 이날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중남미 지역에 총 138대 어떤 건설 장비를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해가지고 이제 올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자가 있고 또 권리락 증자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증자하는 날 또 17%까지 올랐다가 이제 윗골이 달고서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무거운 주식이고 일단은 이제 우리 개인들이 또 뭐 이런 종목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이 좀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볼린저 밴드 보시면은 이제 하단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확대를 하면은 네.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좀 좁아진 상태에서 하단으로 내려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일단은 RSI가 다시 한번 저수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지만 두산인프라는 추가적으로도 일단 하락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 탈피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20%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리를 하셨다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르면 다행이지만 오르면 뭐 억울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좀 더 저는 하락이 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만큼 하단에서 일단은 물량을 그러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금액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좀 더 비중을 줄여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되 일단 저점은 언제냐? 일단은 우리 RSI가 일단은 저수지인 부근에서 한번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이 오르려면 5일선도 돌려야 되지만 다시 21선 위로도 가야 돼요. 물론 21선이 뭐 가까운 데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매물대 지금 보면 8,100원대에서 8,700원 사이에 무려 40%가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흔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내일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좀 더 비중을 줄여서 일단은 바닥에서 다시 사는 방법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하락을 한다면은 7,100원, 200원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 다시 추가 매도한 만큼 그 금액으로 똑같이 하면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단가를 좀 낮추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할까요? RBW입니다. 매수가는 44,940원, 비중은 3%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상장한 소속사입니다. 마마무 소속사인데요. RBW 오늘은 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의 흐름, 오늘 36,950원이 가장 저가고요. 47,9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네요. 44,940원 아마 오늘 사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규 상장주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신규 네. 상장된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제가 6개월 고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공모전을 받아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고 네. 이거를 쫓아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또 공모주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또 이렇게 따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격 매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분이 44,940원인데 일단은 뭐 다시 뭐 내일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손절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보유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RBW에 대한 정보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규 상장주들 공모 청약을 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훗날에 들어가는 거는 6개월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이제 6개월보다도 이 종목들이 만약에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공모가를 빠지잖아요, 첫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공모주는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그걸 회복하는데 6개월 걸려요. 물론 그 전에도 물론 회복이 되겠지만 대충 한 6개월 정도 평균을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평선 차트를 보려면은 뭔가 우리가 애기인데 애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이제 어느 정도는 잘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평선이 60일 이평까지는 봐야지만 대충 나오거든요. 21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장 하루 이틀 만에 이게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전략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만약에 청약을 받으면은 우리 뭡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장 첫날 대부분 팔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분명히 사는 세력들은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서 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나 되냐 이거죠. 손에 꼽거든요. 조정받고 다시 올라. 물론 이제 맥스트 이런 종목들은 10배도 올랐지만 이런 네. 종목도 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빠져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모주에 대해서는 절대로 추격 매수는 안 된다. 그리고 바로 그냥 물렸을 때는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공모주를 살 때는 전략이 그거예요. 일단은 진입을 하면은 이게 내가 5%든 10%든 손절선을 정해가지고 바로 나와야지 이거를 끝까지 오르겠지 하면 이거는 6개월 동안 고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워낙 이분이
10%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RBW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대주산업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요. 매수가는 3,02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2,140원에 마무리가 된 대주산업인데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대주산업이었는데요. 2,165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매수가는 3,020원, 비중은 10%.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0.23%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주산업이 이제 사료 관련주거든요. 네. 사료 관련주는 또 역시 이제 최근에 뭐 대북주 해가지고 이제 테마를 형성했던 이런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역시 이제 볼리즘 밴드 하단으로 내려왔거든요. 상단에서 있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이분이 상 가격이 3,020원이죠. 굉장히 고점에서 사셨네요. 3,020원에서 지금 2,100원이면 거의 뭐 한 40% 50%가 빠진 상태거든요. 그 이 종목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볼리즘 밴드 하단에 내렸기 때문에 지금 볼리즘 밴드가 지금 좁아졌다 다시 넓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1,905원까지도 갈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리바운드를 한다면은 일단 이 선 2,3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대북 관련해 가지고 뭐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 종목은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대주산업의 수급 수급 보면 뭐 이거는 개인하고 외국인의 싸움인데 사실 이런 거에 뭐 외국인들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국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세력들만이 아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럼 네.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대로 들고 가든가 그러니까 어느 날 한번 또 오르는 시점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그러면 2,000원이 3,000원 가려면 상한가를 거의 한 2번을 쳐야 되는데 과연 상한가가 나올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마주를 사더라도 이런 대북 이런 거보다는 뭐 메타버스 NF도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테마주는 그런 걸 하라 이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보면 이 종목도 물론 8월 달에 보면 25%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8%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런 테마주도 상한가를 칠 수 있는 종목을 사라 이거예요. 왜? 이 아버지 그 조상들이 상한가를 쳐야지만 자식도 상한가를 치거든요. 뭐 이런 종목 가 2,000원인데 3,000원 상한가 2번 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종목을 살 때도 뭐 어떤 테마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자기가 사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지금 많이 손해본 종목은 지금 내가 손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다리느냐인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샀을 때 내가 왜 샀는지 그 이유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내가 맞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어긋났다 그러면 가감히 던지는 게 맞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테마주도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워요. 아직 그러면 그 테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끝까지. 그게 저는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손절이냐 안 하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하는 건데 그 기준은 처음에 내가 샀을 때 어떤 기준이란 직급이 맞냐 그러면 홀딩이고 아니라 그러면 가감히 정리하되 정리를 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3분의 1은 절반을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목이 2,300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 또 테마주 사례도 그런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주산업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텍입니다. 매수가는 11,60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드림텍의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7% 하락한 가운데 1,3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드림텍 매수가는 11,600원, 비중 10%인데요. 오늘 흐름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1,350원까지 저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가장 큰 저점이었었네요. 3.7% 하락, 매수가는 11,600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수급을 보니까 네. 투신이 사서 잠깐 올렸다가 이제 투신이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극임이 계속 팔다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극임을 믿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은 아직 그 볼리는 상단에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홀딩입니다. 충분히 다시 올라서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드림텍은 홀딩의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매수가는 5,35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2% 하락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4,985원에 종가를 형성했었네요. 장 초반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5,14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 하락을 했고요. 비중은 10%, 매수가는 5,350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이 이제 10월 15일 날 올랐거든요. 그때부터 올랐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 펀드를 승인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테마가 돼서 올랐는데 네. 지금 뭐 결국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도 지금은 이제 4,900원대까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에 지금 상단을 계속 치고 가려다가 이제 하단을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이런 창투사는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투자할 때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투사들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최초 스타터 기업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사실 우리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이런 거 창투사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데 내역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뭐 상장이 돼서 성공한 종목도 있겠지만 아닌 종목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창투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그냥 모르고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투자거든요. 모르는 상태 투자이기 때문에 창투사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 모르니까. 회사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수백 개, 수만 개 어떤 그 회사를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공개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실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도난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장이 또 IPO 성공해서 성공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창투사는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비트코인에 의해서 이런 거에서 어떤 그런 테마로 형성할 때 하는 거지 이걸 회사를 내용을 보고서 투자하면 안 돼요. 창투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팁을 드리면 창투사는 이런 어떤 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테마에서 투자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일단은 사지 않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는 또 비트코인을 잘 모르지만 차라리 비트코인 관련주를 살 바에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저는 사라고 추천합니다. 굳이 뭐 관련주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네. 모르는데 차라리 뭐 아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거를 사는 게 낫지. 창투사 관련해 가지고 과연 뭐 가상화폐 관련주고 테마 형성이 되지만 회사 자체가 창투사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적 분석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영업이 매출은 나오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회사를 투자한 회사 과연 얼마나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지금 볼린저밴드 하단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네. 상태고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강조를 하지만 요때 상단이 60일선은 상향 돌파했죠. 그렇네요. 매도예요. 빠지죠. 매도입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볼린저밴드 하단이 60일에서는 상향 돌파할 때는 일단은 매도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상 가격 5,350원이니까 제 방송만 조금만 일찍 들었어도 일단은 그렇게 손해는 좀 덜 보셨을 텐데 근데 지금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10% 정도는 네. 그냥 감수하셔야 돼요. 테마주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방에 또 올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창투사들은 아까 내용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테마가 형성되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가감히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금속이네요. 매수가는 5,184원, 비중 15%라고 합니다. 대한금속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1.7% 하락한 가운데 5,08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5,2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에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커졌습니다. 1.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5,184원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내일
뭐 이틀 정도 기다리면 자랑 5일선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뭐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은. 네, 대한금성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고민은 예스24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9,240원, 비중을 15%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 오늘의 종가 9,43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이시고요. 오늘 약부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초반에 급등세가 보였고요. 9,330원이 가장 저가였습니다. 9,300원이 저가, 9,550원이 고가였네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예스24. 매수가는 9,24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번에 이제 저점에서 하셨네요. 저점에 사신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렇죠? 9월부터 계속 빠졌어요. 네. 빠졌다가 중간에 다시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상태인데 이분은 이제 여기 이 종목이 저수지에서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일단은 홀드입니다. 홀드. 그냥 보유를 네, 조금 하셔야 더 됩니다. 자세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거의 뭐 바닥권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은 이건 뭐 외국인 기관인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단순히 이거는 차트상으로 봐서는 거의 지금 그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이상 빠질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리가.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24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할까요? 호텔 신라입니다. 매수가는 94,000원, 비중은 4%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보합에서 마무리가 된 호텔 신라입니다. 78,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78,30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장중에 79,000원 선까지 올라섰던 호텔 신라였는데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비중은 4%, 매수가는 94,000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이제 수급을 보면은 지금 뭐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파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호텔 신라도 이제 뭐 면세점 이런 어떤 그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오프닝 시점이 언제냐 이때가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뭐 무착륙 비행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 네. 신라도 이런 어떤 영업이익이나 어떤 실적이 어떤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아까 보니까 차트를 좀 보니까는 거의 RSI가 좀 저기 거의 저수지에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시간을 기다리시면은 일단 이 종목도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수지에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추가 매수 내지는 홀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텔 신라는 지금 뭐 이분이 한 10% 정도 하락해 있지만은 이 종목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추가 보유 매수 의견 하세요. 4%니까.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추가 매수도 괜찮다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덱스터의 향후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 물어보셨거든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조금 큰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덱스터는 저는 산다 하면은 일단 21선까지 내려오면 살 것 같아요. 3만 원대 초반. 지금 이제 11선에 걸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5일선은 무너졌고 11선이 오늘 지켜졌는데 물론 내일 다시 11선에서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올라간다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좀 더 내려오는 시점을 보고서 3만 원대 초반 21선 근처에서 저는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요 선 보면 21선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보이죠, 그렇죠? 네. 이게 좀 차트가 불안해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게 더 모습이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산다 하면은 저는 일단은 21선, 약간 3만 원대 초반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이 덱스터도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최근에 가파르게 급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좀 더 밀리면은. 조금 더 그쵸. 밀리면요. 대신에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겠죠. 만약에 손절 라인을 보신다면 어떤 가격대? 21선이 깨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럴까요? 유선이거든요. 그러면 2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손절선을 잡아야 돼요. 네. 좋습니다. 25,000원 라인은 손절가다라고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네요.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은 농우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11,91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1,1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8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농우바이오인데요. 매수가가 11,910원, 비중은 5% 정도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농우바이오는 글쎄 무슨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바이오면서도 바이오 아닌 것 같고 이런 종목인데 농우바이오는 어떤 종목이 한번 볼까요? 농우바이오 네. 보시면은 이제 종자 육성 및 육성 연관한 재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육정 연구소 가지고 뭐 고추, 수박, 무, 배추 등 각종 종자 매출인데 원예 및 수도 뭐 사업도 영위를 한다는데 이런 종목이 과연 지금 뭐 테마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테마주 네. 뭐 농업 관련인데 실적이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급을 보면은 이 종목도 뭐 개인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뭐 이 종목이 오를 때는 막 이렇게 많이 오른 적도 있어요. 오른 적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거 모멘텀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종목도 거의 6월 달에 14,7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900원까지 왔는데 일단은 바닥은 11,000원. 그래서 바닥은 거의 다 쌍바닥 쳐가지고 일단은 오르는 일만 남았는데 과연 그 시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상승은 하겠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라 보고서 일단은 회사 자체가 이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홀딩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우바이오는 홀드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라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비밀번호는 1264057입니다.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시간 쉴 틈 없이 거의 달려왔는데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실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